안녕하세요, 아르노입니다. 오늘은 100억 자산가로 변신한 월급쟁이 이야기, 월급쟁이 부자로 은퇴하라, 너나위님의 책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나위님은 워낙 유명해져서 모두 아시겠지만 저자 소개로 쓰여있는 부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안한 미래와 나 자신의 노후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 고민하던 중에 우연히 읽은 투자서 한 권에서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찾아 가난한 비평가가 아닌 풍족한 실천가가 되기로 결심했다. 여기서 말하는 투자서 한 권은요, 너바나님의 나는 부동산과 맞벌이한다 라는 책입니다. 처음 9개월간 100권 이상의 경제 및 투자서를 읽으며 자본주의와 돈에 대해 공부하고 하루도 거르지 않은 현장 답사로 부동산 실전 투자를 준비하던 저자는 마침 찾아온 상승장에서 공격적으로 투자해 현 시점 100억 자산가로 거듭났다. 직장 생활을 통해 얻은 월급을 종잣돈 삼아 매입한 부동산과 함께 일한 덕분이다. 여기서 이제 나오죠. 직장 생활을 통한 어떤 종잣돈 마련, 그리고 상승장에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판단력. 그게 바로 너나위님을 지금 100억 자산가로 만들어준 겁니다. 지금 월급쟁이 부자들에서 활동하신다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너바나님도 계시죠. 그래서 뭐 유튜브나 팟캐스트 다 있는데 꼭 한번 들어보십시오. 정말 좋은 채널입니다. 프롤로그에서 인상 깊은 문단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프롤로그, 회사는 당신을 책임지지 않는다. 자본주의와 돈에 대한 나의 무지를 깨부쉈고 물질을 대하는 태도로 표현되는 돈그릇이라는 것이 사람마다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간이며 과거의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가 지금의 나를 결정한다는 사실도 깨달았다. 그렇게 나는 자극적인 즐길거리로 불안감을 뒤로 미뤄던 이전의 무책임한 삶에서 탈출했다. 이런 과정에서 직장 생활도 한결 즐거워졌음은 물론이다. 분명한 것은 당신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할 만큼의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는 한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그것이 결국 당신의 발목을 잡을 것이란 사실이다. 부동산은 인류 역사상 단 한순간도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본 적이 없다. 그렇기에 이런 부동산의 본 모습을 똑바로 보지 못한다면 결국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 그저 내 생각이나 주장이 아니다. 역사가 말해주는 실제이다, 현실이다. 이렇게 프롤로그에서 의견이 나오는데요. 정말 묵직한 문단이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책을 쓰신 목적이 나옵니다. 나는 이 책에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과정과 내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지를 담았다. 지금 이 순간 미래가 불안한데 그 실체가 잘 보이지 않아 답답한 사람이라면 이 책을 꼼꼼히 읽어보기 바란다. 돈의 진정한 의미와 직장인으로 생활하면서 부를 얻는 방법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책을 꼭 읽어보기 바란다. 현재 상황을 타개할 마음과 의지와 용기는 있지만 그 방법을 몰라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다면 이 책을 끝까지 읽어보기 바란다. 억지로 버티는 인생이 아니라 즐겁게 쟁취하는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이라면 이 책을 잘 읽어보기 바란다. 책은 총 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장 왜 투자를 해야 하는가, 2장 당신과 돈이 가야 할 방향, 3장 평범한 직장인도 얻을 수 있는 성과, 4장 성공 투자를 위한 필수 지식, 5장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투자 매뉴얼. 여기는 구체적인 임장하는 법과 투자 프로세스 그리고 체크리스트가 나옵니다.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장 당신의 돈그릇을 키우고 싶다면, 그리고 에필로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장 왜 투자를 해야 하는가, 인상 깊은 문단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돈을 갉아먹는 인플레이션 부분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우리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돈의 값어치를 떨어뜨리는 주범이다. 아니, 내 돈은 그대로 내 주머니와 통장 속에 있는데 도대체 무슨 말이야? 라고 반문할지 모르겠다. 당신의 주머니 속에 있는 1,000원 혹은 만원짜리 지폐로 할 수 있는 건 시간이 갈수록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미 살면서 경험하지 않았는가? 물론 대개는 이런 현상을 두고 물가가 올랐다고 말한다. 문제는 이 물가라는 것이 내 소득의 증가 속도보다 더 빨리 오르기 때문이다. 생활이 점점 더 여의치 않게 되는 것이다. 자장면 가격이 예전과 변한 것은 아실 거예요. 돈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는 거죠. 한국은행과 같은 통화 발행처가 계속 돈을 찍어내기 때문입니다. 결국엔 집값이 상승하는 진짜 이유. 흔히 말하는 부동산 버블 형성기에는 가격이 급등하고 침체기에는 가격이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인다. 하지만 그와 같은 작은 흐름을 걷어내고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위 그래프에서 증명되듯이 아파트 역시 물건이기에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근데 아파트도 물건이라 보고 가격이 오른다는 겁니다. 다만 부동산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것은 좋은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도 아파트도 물건이라는 사실, 또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인플레이션은 필연이라는 걸 기억해라. 이에 따라 아파트도 가격이 올라간다. 부동산 가격은 우상향이라는 말이 단순히 투기꾼들이 외치는 부동산 불패 신화 같은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뜻이다. 1장 왜 투자를 해야 하는가 마지막 문단입니다. 투자의 이유. 어두컴컴한 동굴 속에도 길을 찾고자 하는 사람은 눈에 가장 먼저 빛이 들어오듯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덮어놓고 문제만 비난하는 사람보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배워가며 노력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기회가 생긴다. 공산주의 국가에 속한 국민이나 과거 봉건주의 사회 속의 농노는 결코 꾸지 못할 꿈을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는 꿀 수 있다. 자산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단점이 많고 완벽한 시스템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자본주의는 나처럼 평범한 사람도 꿈꿀 가능성을 주고 이뤄낼 기회도 제공한다. 이렇게 너나위님은요, 자본주의에서 인플레이션은 필연적이며 저희가 가진 현금의 가치는 점점 떨어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는 우리가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정리해 주십니다. 2장 당신과 돈이 가야 할 방향. 워렌 버핏은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잠자고 있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해야만 할 것이다. 이 글을 인용하시고 너나위님은 돈을 버는 두 가지 방식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그렇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시간을 직접 투입하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다. 우리 직장인은 결국 시간과 돈을 교환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당신이 시간을 투입해서 돈을 버는 사람에 해당된다면 시간과 무관하게 돈을 버는 사람으로 이동해야 한다. 그래가지고 너나이님은 돈을 쓰는 방식을 조금 다르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시간이 흘러도 가치와 가격이 증대될 가능성이 있는 생산 자산은 감가상각 외에는 기대할 것이 없는 소비 자산과 정확한 대척점에 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날수록 A와 B 사이의 자산 격차는 점점 더 큰 폭으로 벌어질 것이다. 토지나 건물 같은 부동산, 기업의 일부 소유권인 주식, 유명 미술품이나 유물, 저작권, 다단계나 프랜차이즈 등 생산 자산의 대표적 사례다. 이러한 자산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 대신 무언가를 생산해낸다. 결국 우리는 시간을 투입해서 돈을 벌지 않기 위해선 스스로 무언가를 생산해내는 자산을 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생산자산이고 예로는 부동산, 주식, 미술품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총 표를 보시면 총 4가지의 구분이 돼 있어요. 시간과 무관하게 본다, 시간을 투입해서 본다, 그리고 생산자산을 구입한다, 소비자산을 구입한다. 시간을 투입해서 돈 버는 사람 중에 소비자산을 구입하는 사람은 재테크나 투자에 무관심한 직장인입니다. 저희는 소비자산을 구매하는 게 아니라 생산자산을 구매하는 직장인으로 변경돼야 되는 거죠. 그렇다 보면은 시간과 무관하게 볼 수 있는 자산가와 부자의 길로 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소득을 아껴 매입할 생산자산으로 주식이 아닌 부동산을 택한 이유는 정보의 대칭과 레버리지 때문이다. 정보의 대칭이란 거래에 참여하는 매도자와 매수자가 그 거래에 관련된 정보를 거의 대등하게 가질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보통 주식의 단점이 정보의 비대칭이라고 말하거든요. 그 회사의 내부자에 비해서 실제로 투자하는 분들은 정보를 내부자만큼 알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회사의 공시도 7일 딜레이가 돼서 알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레버리지 비율이 달라요. 주식이 신용 매수도 있지만 부동산만큼 레버리지 비율이 높지는 못합니다. 대신에 주식이 장점이 있죠. 소액으로 할 수 있고 황금성이 좋아요. 3일 이내에 돈이 들어오니까 팔면. 그래서 들으시는 분들 적절하게 장단점 파악하셔서요.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라이님은 부동산을 선택하셨습니다. 지금 시장이 뜨거운 상황이기에 신축 아파트라고 하면 무조건 많은 사람이 찾게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파트의 진짜 가치는 결국 입지로 결정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입지입니다. 입지. 투자를 고려할 땐 입지를 우선으로 보고 그 다음으로 신축인지 구축인지를 따져보는 것이 현명하다. 무조건 신축 아파트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투자를 결정하지 않기를 바란다. 진짜 부동산 잘하시는 분들은 입지만 보고 거래를 합니다. 상태나 이런 건 공사를 통해서 충분히 좋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입지는 나 혼자 공사를 한다고 좋아지진 않거든요. 이 입지는 상가나 건물을 살 때도 매 한 가지겠죠. 똑같은 개념으로 이어집니다.
사전에서 단어를 찾아보면 인간이 경제 활동을 위해 선택하는 장소라고 설명이 돼 있다. 이게 입지의 정의입니다. 부동산의 입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항목별로 생각해 보면 된다. 대표적으로 일자리, 교통, 주변 환경, 학군 등이 있다. 각각의 항목이 우수할수록 그 땅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수요가 많으며 더 높은 가치를 지닌다. 결국 일자리랑 교통, 주변 환경, 학군이 입지를 좋게 만드는 재료라는 것입니다. 3장 평범한 직장인도 얻을 수 있는 성과 부분에서 한번 인상 깊은 문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투자를 결정할 때 첫 번째 기준으로 삼는 건 해당 물건이 현재 저평가된 상태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다. 엄청난 호재가 있어도 그것이 부동산 가격에 이미 반영되어 저평가된 상태가 아니라면 그 대상에 투자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건 저평가된 거를 산다는 개념은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식에서는 뭐 PER, PBR, ROE 각각 이제 판단하시는 기준이 있잖아요. 평가 지표가 있는데 이 평가 지표를 보고 저평가됐다고 판단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경쟁사 매출액 영업이익 대비해서 주가가 저평가인지로 판단하기도 해요. 그래서 저자님은 말씀하십니다. 부동산의 저평가를 어떻게 판단하냐면 비슷한 입지의 아파트의 가격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만큼 가격들에 대한 DB가 많이 쌓여 있어야 저평가임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저평가 부동산을 보는 안목. 비교 대상이 많을수록 물건의 가치 판단은 정교해질 수밖에 없다. 휴대전화 대리점을 한 군데 갈 때보다 두 군데보다 세 군데, 네 군데 갈 때 좋은 조건의 스마트폰을 구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과 같은 이치다. 동네 안에서 아파트들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동네를 벗어나서 여러 지역의 아파트의 DB를 갖고 있는 게 좋은 거죠. 이제 당신은 저평가된 물건을 찾아내고 여기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되었을 것이다. 당신은 비교할 대상을 많이 가져야 한다. 그런데 부동산은 말 그대로 옮길 수 없다. 당신이 책상에 앉아 부동산 투자서를 펴놓고 아무리 열심히 공부한다 해도 각종 부동산 물건이 당신 눈앞에 올리는 만무하다. 당연히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당신이 움직여야 한다. 당신이 두 발로 직접 현장에 나가서 해당 물건의 주변의 직장은 어떻게 조성되어 있는지, 교통은 어떤지, 어떤 사람들이 어떤 환경에 살며 자녀들은 어떤 학교와 학원에 보내는지 알아봐야 한다. 이것이 부동산 투자의 성공 비결은 발품에 달렸다고 하는 이유다. 명심하라. 부동산은 발로 하는 것이지 책상에서 KB 시세로 그래프를 그려가며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나 역시 이 사실을 깨닫기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다. 부동산 임장이라고 해요. 직접 나가보는 걸 다 아시겠지만 임장을 가보면 실제로 이제 뭐 지도에서 보거나 뭐 KB 시세를 보거나 주위 뭐 커뮤니티를 보거나 이렇게 봤을 때보다는 확실히 다른 정보를 얻게 됩니다. 생각보다 입구가 되게 높은 경사도가 있을 수도 있고요. 생각보다 동네가 되게 어두울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있으니까 한번 직접 가보시라고 저자님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잃지 않는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다면 다음 세 가지를 갖춰야 한다. 첫째는 부동산의 저평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안목. 이거는 많은 아파트를 보면서 쌓을 수 있다고 했죠. 둘째는 적은 투자금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기술. 셋째는 역전세 등에 대비하여 내 자산을 방어할 수 있는 자금 동원력이다. 역전세가 났을 때 내 자산을 방어할 수 있는 자금 동원력이 없다면 그 아파트의 가치가 제대로 발현이 되지도 않았는데 급하게 팔 수도 있어요. 이 세 가지를 갖추고 자산의 규모를 늘어간다면 누구나 부동산의 계단식 상승 구간이 나타날 때마다 생각지도 못한 속도로 순자산이 늘어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당신이 일하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먹고 자고 쉬는 동안에도 말이다. 결국 부동산은 생산 자산이라는 거죠. 4장 성공 투자를 위한 필수 지식에 결국 저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최종 투자 포트폴리오가 나옵니다. 15년간 40채의 부동산 시스템 구축 로드맵이라고 해서 나오는데요.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금만 투자를 해서 투자하는 게 갭 투자라고 보통 하잖아요. 이 갭 투자를 통해서 아파트 하나를 마련한 다음에 또 종잣돈을 마련해서 또 두 번째 갭 투자를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만약에 처음 산 아파트의 전세 가격이 조금 오른다면 그 전세 가격으로 또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내가 갖고 있는 아파트는 세 채나 뭐 두 채지만 계속해서 전세금이 오른다면 그 오른 전세금과 내 노동 수익을 합쳐서 다시 새로운 아파트를 갭 투자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임대차 3법도 있고 취득세 보유세에 대한 부담도 있지만 이 세금이 어느 정도 감당이 된다면 여전히 유효한 시나리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세금과 부동산 규제 때문에 안 된다고 접는 게 아니라 알고 있어야 활용을 하는 겁니다. 6장, 당신의 돈 그릇을 키우고 싶다면 모든 변화의 시작은 인지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내가 알지 못하던 무언가에 눈을 뜨는 것, 그것이 인지다. 사실 우리는 일상에서 예전까지 몰랐던 사실을 종종 깨닫곤 한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그 인지가 변화로 이어지는 일은 거의 없다.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걸까?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아서다. 당신이 이 책을 읽으며 자본주의에 대해, 돈에 대해, 부동산 투자에 대해 몰랐던 걸 알게 되었다면, 그리고 지금 변화를 갈망하고 있다면 아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반드시 이를 실행에 옮겨라. 제가 사실은 처음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읽은 책이 이거예요. 이 책이에요. 그래서 너라이님께 정말 감사한데 딱 이 부분을 읽고 호갱론어를 깔았습니다. 호갱론어를 깔아가지고 한 달 동안 제 동네 주위에서 적당한 투자처가 없는지 계속 찾았어요. 뭐 학군도 받고요. 학원가도 받고요. 개발 호재도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 20년 초에 화서역 구축 아파트를 갭으로 샀었거든요. 실제로 책과 부동산 지식을 강의를 듣고 이렇게 하는 것보단 실제 한번 투자를 하니까 전체적인 어떤 프로세스와 어떻게 하면 될지 방향이 설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꼭 보시는 분들도 반드시 실행에 옮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책을 쓰면서 가장 많이 고민한 것 중에 하나는 이미 많은 부동산 투자 책이 나와 있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읽었는데 왜 아직까지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변한 사람보다 훨씬 많을까 하는 것이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책에 있는 내용을 행하지 않아서이다. 이 실행이란 게 외부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저자님은 한 번의 성공보다 중요한 것들이라고 또 부수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가 조급함 버리기예요. 당신이 지금 그래 이거야를 외치며 의지와 열정으로 충만해진 상태라면 이것이 조급함으로 둔갑하는 순간을 경계하라. 그것이 첫 번째 해야 할 일이다. 진심이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동안 나는 뭐 했나 싶어 화가 나더라도 인생은 길고 나는 충분히 젊다라는 생각을 가지자. 인생을 바꿀 정도의 투자를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그렇기에 더욱 조급할 필요가 없다. 주위에 있는 사람이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다고 하면 이 조급함을 버리기가 힘드실 거예요. 근데 저자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순서를 따르고 반복할 것. 투자 공부 순서로 이런 프로세스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경제와 투자 관련 서적 읽기, 두 번째가 투자 관련 강의 듣고 오프라인 모임에 참석해서 투자 동료 만들기, 세 번째로 실제로 투자 실행하기, 네 번째로 1에서 3번 반복하기. 저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모임을 따로 참석하진 않고요. 관련 서적이나 강의는 계속 지속적으로 듣고 있는데요. 대신에 주위에 인사이트가 좋으신, 투자 인사이트가 좋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랑 지속적으로 대화를 합니다. 그게 일종의 오프라인 모임인 거죠. 책을 읽을 때는 부동산 관련 책부터 읽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와 그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 전반에 대해 다룬 책을 먼저 읽기 추천한다. 부동산은 자본주의 시스템 속 수많은 자산의 종류 중 하나일 뿐 자본주의와 그 속성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알겠다 싶을 때 부동산과 부동산 투자 관련 서적을 모조리 읽겠다는 마음으로 읽어가라. 자본주의에 대해서 다룬 책으로는 두 가지를 추천해 주시는데요. 저도 동의합니다. 이 두 가지 책이에요. 하나는 EBS에서 나온 자본주의 책이고요. 하나는 너무 유명한 책이죠.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입니다. 그래서 이 두 책도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차후에 이 두 책도 읽어서 핵심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결심보다 중요한 게 실행이고 실행보다 중요한 게 꾸준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독서로 지식을 쌓고 강의를 들으며 강력한 동기부여를 받은 뒤 지식 습득을 넘어 방향 설정까지 완료했다면 이제 꾸준한 반복만 남았다. 앞서 이야기했듯 투자의 감을 잡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의 기간도 하루도 거르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야 할 일을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 저도 독서 영상이나 요약 영상 꾸준히 올릴 테니까요. 같이 꾸준히 한번 공부해 보시죠. 마지막 이제 에필로그에서 인상 깊은 문단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의 목이다. 이제는 책을 읽은 당신에게 공이 넘어갔다. 앞에서 언급했듯 나는 당신이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행동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긴 호흡으로 차근차근 하나하나 시작하자. 그 과정에 이 책이 당신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노트북 앞에 쏟은 작년 여름부터 지금까지의 시간이 더욱 의미 있어질 것이다. 당신과 당신의 가족에게 행운이 깃들길 빈다. 이야기 못 드린 다양한 이제 너나님의 투자 성공 사례와 구체적인 방법들도 있으니까요. 이 책은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도 좋은 책 핵심 부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